대한민국 중심 채널 주진우 라이브. (2021년 6월 1일) 화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강원도의 힘을 보여주겠다. 이광재, 최문순 전직 현직 강원도지사가 나란히 대권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감자 파는 도지사 최문순 지사, 자신의 대권에서 역할은 맥이라고 했습니다. 맥이요, 활기와 재미와 젊음을 넣어 보이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56년생 최문순 지사 젊음이라. 원조 친노 이광재 의원은 노무현 정신을 잇겠다, 대한민국 운명을 바꾸고 싶다는 열망으로 미래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의 운명 어떻게 바꿔 나갈 것인지 이광재 의원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야권의 대선 후보 단일화 전략은 어떻게 될까요? 버스에 태우겠다, 열차에 태우겠다, 신경전이 팽팽합니다. 이준석 당대표 후보, 대선 버스는 정시에 출발한다고 했고요. 나경원 후보는 윤석열부터 홍준표까지 경선 열차에 모두 태우고 추석 후에 출발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전 총장 국민의힘 입당설이 구체화되고 있다는데요. 최가박당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백신 인센티브가 시작됩니다. 코로나 백신을 한 번이라도 맞은 사람은 가족 모임에 인원 제한 없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에 대면 면회도 가능합니다. 백신 접종을 마치신 어르신들 경로당 가실 수 있습니다. 한 번만 맞아도 되는 얀생 백신 오늘부터 예약이 시작됐는데요. 폭발적인 관심입니다. 주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여기는 주진우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자중자애,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6월 새로운 달이 시작됐습니다. 6월에는 여러분한테 행복만 가득한 그런 달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백신 인센티브 시작됐습니다. 백신 접종자에 한해서 요양병원 접촉면회 가능해졌습니다. 80대 노부부가 1년 4개월 만에 만났습니다. 눈물의 재회였는데 오랜만에 가족을 만나니까 좋아요, 이렇게 소감을 말하는 노부부의 모습에 뭉클했습니다. 백신 맞아야 되는데요. 백신 접종 후기 들려주세요. 백신 예약 성공하셨습니까? 그 내용도 알려주십시오. 백신 인센티브 누리신 분들 있으면 이야기도 들려주십시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그럼 주진우 라이브 출발하겠습니다. 탐사보도 외길 인생 20년. 주 기자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비리와 부리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오늘도 흔들림 없이 주진우 라이브와 함께 진짜 중요한 뉴스만 쭉 뽑아냈습니다. 주 라이브가 뽑은 오늘의 뉴스 주스.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상황 살펴볼까요?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459명이 나왔습니다. 이틀째 400명대입니다. 네, 어제보단 조금 늘었습니다만 이 지난주 화요일에 비하면 50여 명 정도 줄어든 수치입니다. 네. 다만 그 우려되는 집단 감염이 있었는데요. 어제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요. 네, 고3 학생 수십 명이 한꺼번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이고. 일요일에 첫 확진자가 나와서 전수조사를 벌였는데 3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 학교에서 이렇게 많은 감염자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거리두기 잘하고 잘 참아줘서 집단 감염 잘 피했는데 이번에 걱정입니다. 네네. 빨리 이렇게 고3인데 걱정입니다. 네. 김정우님께서
저 얀센 예약해서 야호 군대 갔다 온 게 도움이 되는 날이 오다니 얘기합니다. 이수연님 얀센 예약했습니다. 하하 선착순 100만 명 중 한 명입니다. 얘기합니다. 오늘 0시부터 얀센 백신 예약 시작됐습니다. 반응 폭발적입니다. 그렇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보내주기로 한 얀센 백신 약 100만여 명 분이 접종 예약이 오늘 0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55만 명이었는데 100만 명이 왔어요? 네, 이번 백신은 예비군 및 민방위 이 군인 가족들을 대상으로 예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 사전 예약 첫날 불과 13시간 만에 64만 6천여 명이 예약을 완료했고 네. 저도 그중에 한 명이 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정상근 기자요? 네, 저도 예약을 했습니다. 얀센 한 방으로? 네, 얀센아 1회만 맞기 때문에 네. 부럽다. 맞고 2주가 지나면 접종 완료자가 됩니다. 저는 다음 주 목요일, 그러니까 6월 10일에 맞게 됩니다. 다음 주 목요일이요? 네네. 다음 주 목요일이요? 다음 주 목요일이요. 아, 네. 부럽습니다. 네. 부럽습니다. 뭐 이미 절반이 훌쩍 넘는 예약자가 찬 상황인데요. 네? 남은 예약 가는 인원은 한 35만 4천여 명 정도이고. 아직도요? 네, 근데 이것도 몇 시간 전 통계여서 지금은 더 적은 수의 자리가 남았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당국은 이 도입되는 백신이 한 병당 5명 분이어서 예약 인원이 이 100만 명 미만이 되더라도 조기 종료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얀센 백신 또 언제 들어옵니까? 네, 일단은 지금까지는 이번 네. 100만 명 분 정도만 들어오는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백신 수급 불안하다. 백신 불안하다. 안전성 문제다. 브랜드 차별이냐. 이거 난 무슨 백신 맞고 싶다. 이게 다 언론에선 걱정했는데 남의 나라 이야기였습니다. 백신 도입 착착 진행되고 백신 예약도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상근 기자 부럽습니다. 네. 자, 오늘부터 백신 인센티브가 도입됐습니다. 네, 오늘부터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 그리고 접종 완료자에게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이 됩니다. 어떤 혜택을 줍니까? 네, 현재 정부의 방역수칙 기준에 따르면 직계가족의 경우 최대 8명까지 모일 수가 있는데 네. 오늘부터는 그 1차 접종을 받은 뒤 14일이 경과한 1차 접종자는 직계가족 모임의 인원 기준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제 가족들 다 모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비대면 면회만 허용됐던 요양병원 시설의 경우 입원 입소자나 보호자 중 한쪽이 접종을 완료했다면 이 대면 접촉 면회도 허용이 됩니다. 예방접종 완료라는 의미는 2차 접종까지 끝낸 뒤 14일이 경과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예. 다만 면회를 위해서는 사전 예약을 해야 하고요. 이 마스크나 손 소독제도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7월부터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에게는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고요. 그러면 4인 이상 많이 모일 수 있네요? 네, 한 10명이 모여도 6명이 접종 완료자라고 하면은 6명은 제외가 됩니다. 정상근 기자는 그럼 다음 달부터 아무나 이제 모임 막 갈 수 있겠네요. 뭐 그래도 조심은 해야죠. 네. 그리고 그 1차 접종을 마친 뒤 14일이 경과한 사람도 실외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 시설 이용이나 정규 종교 행사 참석 시 인원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1521님께서 역시 정상근 기자님 인생 한방입니다. 역시 한방. 네, 주사 백신도 한방. 네. 백신도 한방입니다. 8341님 얀센 예약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40대가 제일 불쌍한 것 같아요. 얘기했는데 아니 40대 우리 정상근 기자. 네. 네. 불쌍하지는 않고 부럽습니다. 지금. 네, 민방위가 안 끝나서 참 다행입니다. 네, 부럽습니다. 민방위가 이렇게 부럽다니요. 9194님은 얀센 예약하려고 45분 대기하다가 포기했어요. 나훈아 콘서트만큼이나 하늘의 별 따기더라고요. 정상근 기자는 성공했습니다. 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국민의힘에 입당한다는 보도가 이렇게 나왔어요. 네, 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의 권성동 의원과 만난 사실이 전해졌는데 네. 알고 보니 여러 국민의힘 의원들과 연쇄 접촉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네. 이 경제학자 출신인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도 만났고 또 지난달 26일에는 정진석 의원을 만나기도 했다라고 하고요. 계속 만나고 있네요. 네, 그리고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는 전화 통화를 했다고도 하는데 네. 이 통화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제3지대는 아니다라거나 신당 창당을 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검사 후배한테는 좀 구체적인 얘기를 했나 보네요. 네, 이 때문에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당에 입당할 것으로 보이며 그 시기는 대선 경선전인 7월에서 8월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윤석열 전 총장 측은 여전히 정해진 것이 없다면서 명확한 답변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선일보에서 이르면 7월에 입당한다고 일면에다 썼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그게 그렇게 쉬울까요? 희망사항은 아닐까요? 생각해 봅니다.
얘기를 하면서 윤 총장에 대한 기사가 계속 쏟아집니다. 윤 전 총장 장모가 검찰 재판에서 3년 징역 3년을 구형받았어요. 네, 장모 최모 씨는 의료인만 병원을 개업하고 운영할 수 있다는 의료법을 위반하고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세워서 요양급여 수십억 원을 부정하게 타갔다라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 사건으로 이 최 씨의 동업자들은 모두 이미 법적 처벌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만, 그런데요. 장모 최 씨는 이 검찰 조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서 이 봐주기 수사 논란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예. 하지만 장모 최모 씨는 자신은 병원 운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재차 혐의를 부인했고요. 네. 윤석열 전 총장은 정진석 의원을 만나서 약점이 있으면 시작도 안 했다. 이 장모가 누구에게 10원 한 장 피해를 입힌 바 없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에선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네. 검찰에서 한 겁니다. 어제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의 TV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제 MBC에서 나경원, 이준석, 주호영, 조경태, 홍문표 후보가 맞붙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청년 여성 호남 할당제, 개파 프레임 논란, 대선 경선 관리 방안을 두고 치열하게 맞붙었는데요. 네. 특히 여러 할당제에 반대하고 있는 이준석 후보가 이 청년 여성 할당제를 약속한 나경원 후보를 향해서 본인 지역구 두 곳 중 어디를 할당할 것이냐라고 물었고, 이 나경원 후보는 이준석 후보가 분열의 리더십이라며 트럼피즘 이렇게 지칭하기도 했습니다. 개파 논란도 불거졌는데요. 이 주호영 후보는 이준석 후보가 당 대선 후보인 유승민 전 의원과 특별한 관계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준석 후보는 바른정당 출신으로 이 바른정당으로 불리는 포괄적 개파라면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문제에 대해서도 이 나경원 후보와 주호영 후보는 통합론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이준석, 조경태, 홍문표 후보는 자강론으로 맞붙기도 했습니다. 여권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책을 둘러싸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앞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회고록 출간에 대한 지도부의 공식 입장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박영진 의원은 이 조국의 시간은 조국의 권리지만 이 민주당의 시간은 민주당의 의무라면서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입장 정리를 촉구하고 있는데요. 이 송영길 대표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지도부가 논란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국민에게 답을 드려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남국 의원은 이 조국 전 장관은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당적을 보유할 수 없는 공무원 신분이었다라면서 재판을 받는 사건 내용을 보더라도 10여 년 전 이 민간인 시절의 일이기 때문에 이 당이 대신 나서서 사과한다는 것 자체가 주체로서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사과해야 하는 사안인데 조국 전 장관은 이미 수차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던 점을 글이나 인터뷰로 사과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최소한의 해명을 하겠다면서 가족의 피로 꾹꾹 눌러서 책을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야권과 언론에서는 조롱과 저주를 쏟아냈는데 좀 예의라는 게 좀 있는데 어떤 신문은 막 파렴치하고 썼더라고요. 너무 심각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여권에서는 조국의 시간이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죠. 최문순 지사가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네, 오늘 강원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는데요. 대통령 선거 경선에 도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최문순 지사는 3일 국회에서도 공식 출마 선언을 할 예정입니다. 뜻밖이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최문순 지사는 지역의 인구 소멸, 지역 대학의 위기, 지역 청년의 이탈 등 지역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해서 대한민국을 분권 국가로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겠다라고 했고요. 네. 10년 동안 쌓은 경험, 이 기자 생활을 통해 얻은 시대 정신이 무엇인지 직시할 수 있는 능력을 적극 활용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매기가 되겠다. 선거에서 매기가 되겠다고 했는데 어떤 매기인지 한번 저희가 곧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의 대선 출마의 변 들어보겠습니다. 고 손정민 씨의 친구 휴대폰이 발견됐어요. 네. 포렌식을 했는데 어떤 좀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이 고 손정민 씨 친구의 휴대전화가 발견된 가운데 이 경찰이 이 친구 A 씨의 휴대전화에서 이 손정민 씨와의 불화, 범행 동기 등 이 손정민 씨의 사망 원인과 연관된 내용이나 특이 사항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찰청은 A 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했고요. 이 휴대전화가 사건 당일 전원이 꺼진 후 다시 켜진 사실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해당 휴대전화에 대한 혈흔 유전자 감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늦게 발견된 거죠?
네, 해당 휴대전화는 이 환경미화원이 습득해서 장기간 보관하다가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환경미화원분이 습득 후에 자신의 개인 사물함에 넣어뒀다가 이후에 휴가 등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깜빡 잊었고 동료가 다른 휴대전화를 이 센터에 제출하자 습득한 사실이 떠올라서 제출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군에서 부사관이 성추행 피해를 호소했어요. 근데 호소하다가 극단적인 선택까지 이르게 됩니다. 네. 지난 3월 이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의 그 이모 중사가 코로나 집단 감염으로 음주와 회식 금지령이 내려졌음에도 이 선임 중사로부터 회식에 참석하라는 지시를 받고 술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심각한 수준의 성추행을 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모 중사는 차에서 내려서 곧바로 상관에게 신고를 했습니다만 이후 회식을 주도했던 상사가 없던 일로 해달라며 합의를 종용했고 이 부대는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가해자는요? 네, 여기에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에게 본인이 죽어버리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기도 했고 이 가해자의 부친까지 나서서 압박을 하기도 했다라고 하는데요. 네. 결국 피해자인 이모 중사는 불안장애, 불면증 등으로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이 다른 부대로 옮긴 지 나흘 만이 지난 21일 이 남자친구와의 혼인신고를 마친 후 자신의 피해 사실을 영상으로 녹화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너무 가슴 아픈 일입니다. 군이 어서 나서 철저한 수사를 해야 되는데요. 네, 유족들이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고요. 이 군은 이제야 이 철저한 수사를 강조했습니다. 이 서욱 국방부 장관이 직접 이 성폭력 사건뿐 아니라 이 상관의 합의 종용이나 회의 후 사건 은폐 등 2차 피해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 공군 법무실장을 팀장으로 하고 군검찰, 군사경찰로 합동 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이성용 공구 참모총장도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매우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최선을 다해 명명백백히 진실을 규명할 것이다라고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혼인신고를 한 날 자신의 피해 사실을 녹화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굉장히 가슴 아픈 내용인데요. 철저한 진상규명이 뒤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납치 미수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경찰에서 대응이 영 부족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사건은 지난달 26일 새벽에 벌어졌습니다. 광주에서 20대 여성이 귀갓길에 한 괴한에게 납치를 당했는데 이 괴한은 여성을 인적이 없는 주차장으로 끌고 가다가 여성이 거세게 저항하며 소리를 지르자 도주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현장에 출동한 것이 경찰 강력팀이었는데요. 네. 주차장으로 여성을 끌고 간 것만으로는 납치나 감금, 강도, 강제 추행 등의 죄목을 미리 적용할 수 없다면서 자신들이 맡을 만한 사건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경찰에서 이런 일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요. 네, 그래서 이제 형사팀이 이 사건을 맡게 됐는데 강력팀에서 형사팀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이 정작 CCTV를 보니까 강력팀이 맡아야 될 사건이라고 판단을 했고 다시 강력팀이 투입되는 이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경찰은 사건 초기부터 공조 수사를 했다라고 하지만 이 내부 망에 수사 자료 공유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혼선을 빚는 사이에 괴한이 종적을 감췄고 경찰은 일주일째 범인을 검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경찰이 계속 조금 혼나야 될 만한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이 잘하는 일은 칭찬하되 비판할 내용이 있으면 엄중히 비판해야 됩니다. 저희도 그러겠습니다. 경찰의 책임이 막중해져서 더 잘해야 합니다. 특별히 더 잘해야 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병원에서 대리 수술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병원 관계자를 대거 입건했습니다. 네,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몇 차례나 그 인천에 위치한 척추 전문 병원인 21세기 병원이 공공연하게 의사가 아닌 행정 직원들이 대리 수술을 했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행정 직원들이 수술을 했어요. 의사가 아니라. 네, 의사 면허가 없는 원무과장이나 진료협력과장, 진료협력실장 같은 이 직원 4명이 수술을 했고 그 영상도 공개가 된 바 있습니다. 이에 경찰이 지난달 27일 이 병원을 압수수색했고요. 이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며 병원 공동 원장 3명 등 의사 5명 그리고 실제 수술을 집도한 그 직원 4명을 입건했습니다. 그리고 이 병원 수술 일지와 진료 기록 등을 토대로 그 더 대리 수술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고요. 네. 또 조직적 증거 인멸 시도도 좀 정황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과 더불어서 수술실 CCTV 설치 문제에 대한 논의도 조금 이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주스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공인혜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먼저 서울 시내 퇴근길 상황인데요.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 녹천교 부근으로 사고 있었습니다. 처리 끝났지만 지금도 군자교부터 상계교까지 내내 어렵고요. 한강을 따라 서쪽으로는 청담대교부터 교통량 크게 늘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은 양화대교까지 40여 분, 공항 쪽 올림픽대로 더 혼잡해서 이 정체 가양대교까지 이어지며 50분가량 예상됩니다. 고속도로에선 중부고속도로 경기 광주 분기점 혼잡한 이후 이전 시간 있었던 작업의 영향인데요. 제2중부선 작업 구간 피해 이동하려는 차량들로 지금도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 경기 광주 분기점부터 중부 1터널 쪽으로 11km 구간 꽉 막혀 있고요. 작업 정리된 제2중부고속도로 하남 방면도 경기 광주 분기점부터 신월철교 천교 쪽으로 밀려 지납니다. 수도권 제1순환선은 판교에서 일산 쪽 판교 분기점 부근 더디다가 하기 분기점부터 1km 구간 평촌 부근 4, 5차로에 추돌 사고 처리 여파 크게 받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노무현의 남자, 노무현의 오른팔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이 대선 출마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노무현 정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는데요. 23세 노무현 전 대통령의 보좌관으로 정계에 입문해서 국정상황실장으로 참여 정부를 디자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으로는 처음으로 강원도지사를 거쳤습니다. 10년 동안의 공백 기간이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 깊이와 넓이를 채웠다고 하는데요. 이광재 의원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꿔나갈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광재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원의 아들 이광재 의원, 아버님께서 강자 원자 쓰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강원의 아들이라고 하죠. 이제 강원의 아들 이광재 의원이 대선을 도전합니다. 출마의 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계의 미래를 가장 먼저 만나는 나라. 미래. 시대교체, 세대교체, 선수교체를 통해서 2030이 역사에 전면에 등장하는 기회의 나라. 수명 100세 시대의 강한 복지의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후보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후보들보다 내가 이건 낫다, 차별화되는 의원님의 강점은 무엇입니까? 다 훌륭하신 분인데요. 제가 10년간 쉬고 공부했다는 게 가장 큰 장점 아닐까. 세상을 보는 눈을 좀 더 키웠고요. 그런 면에서 디지털 세상, 미래에 대한 설계가 좀 더 분명하게, 그래서 디지털 경제 영토를 5억 10억을 넓히고 창업국가를 만들어서 일자리를 확실히 만드는 미래를 만들겠다. 네. 두 번째는 아무래도 바깥에 있다 보니까 신세진 사람이 적죠. 대한민국을 하나로 통합하는데 좀 더 낫지 않을까. 네. 근데 세 분 다 훌륭하신 분입니다. 네. 이재명 경기지사는 기본소득 정책이라는 확실한 카드가 있는데요. 여기에 좀 비판적인 시각이신데 이광재의 대안은, 이광재의 정책은 뭡니까? 국가 경영을 생각하면 기본소득의 전면 도입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결국은 인구 소멸 지역이나 청년들에게 한정되는 기본소득을 저는 줄 거라고 보고요. 네. 저의 대안은 평생복지입니다. 그 내용은 1. 소득, 주거, 교육, 의료, 문화, 이것을 법으로 만들어서 지표로 만들어서 모든 정치인과 공무원은 이 목표를 달성해야만 성장할 수 있고 네. 하는 그런 확실한 미래사회를 개척하는 것이죠. 저 의원님이 낸 공약집 같은 책을 봤는데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발간하신 책에서도 깊이가 좀 보이는데요. 그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오고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얘기만 나옵니다. 네. 그런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뇌물을 줘가지고 대통령한테 뇌물을 줘서 구속된 사람이지 않습니까? 네. 이걸 사면하는 게 공정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정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법과 원칙에 좀 위배되잖아요. 그런 지적도 있으시죠. 네. 또 한편으로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부 관계자하고 당 관계자가 삼성바이오와 삼성반도체를 9번이나 갔거든요. 네. 그럼 뭔가 이게 또
필요하다는 것도 또 인정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삼성이야 국민인 기업이고 필요는 하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결국 우리가 이 세계적인 우리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지금 웨이퍼를 들고 나와서 기술 전쟁에 승리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뭔가 기술 전쟁에 승리하는 길은 한번 열어주고 또 삼성도 정신 차려야 되지 않겠어요? 황골탈퇴를 해서 좀 국민의 사랑을 받는 두 가지를 함께하면 좋지 않을까요? 저기 박근혜 대통령이 삼성한테 뇌물 받아서 구속됐고요. 이명박 대통령도 뇌물 받아서 구속됐고 또 삼성은 불법 승계로 재판을 받고 있어요. 아니 법 위에 삼성이 있습니까? 저희 보면 이런 거 같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예. 야 용기를 가지고 얘기했다라는 부분들 전화도 많이 오고 네. 이게 법과 원칙에 위반되는 거 아니냐라는 전화도 많이 오거든요. 근데 결국 이게 민주주의잖아요. 네. 근데 저는 다양한 목소리가 있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건데 저는 지금 85년도 미국과 일본의 플라자 합의 때 미국이 일본의 경제를 무너뜨리는 걸 볼 때 지금 기술 경쟁으로 사느냐 죽느냐는 시기에 의미 있는 역할을 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러나 이건 근데 전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하실 일이죠. 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사면해야 됩니까?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명박 대통령을 사면한다고 해서 저는 국민 통합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요. 네. 광주에 갔었는데 그 많은 광주 시민들이 전두환 대통령 사면했는데 재판받는 태도가 이게 뭐냐. 네. 우리도 분노하고 계시거든요. 네. 저는 경제와 정치를 좀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노무현 정권 때 중요한 역할을 하셨어요. 근데 노무현이 꿈꾸는 세상은 이명박 정부 탄생으로 조금 어려워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했는데 노무현 정부 4년 차에 제일 어려웠던 점이 뭐였습니까? 민주당 내부의 분열이었죠. 그래요. 그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자기 경쟁자도 전부 장관을 해서 함께 하려고 했거든요. 네. 그리고 유시민 장관, 김두관 장관, 강금실 장관 40대를 또 대거 발탁하기도 했고. 근데 마지막에 대통령의 지지도가 떨어지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공격하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탈당 사태가 생기고 이것이 굉장히 저희를 어렵게 했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틈을 타서 검찰이 그 노무현 정부를 압박해 왔던 치고 것도 들어왔죠. 큰 저희 아픈 문제고 그 문제는 저도 네. 직접 뼈 아픈 피해자고. 시절을 네. 겪었죠. 검찰 수사에 좀 피해를 보신 사람으로 이렇게 꼽히기도 합니다. 저 조국 전 장관 저서가 발간돼서 큰 관심을 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조국 전 장관이 그 연세가 많으신 어머님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해가 지면은 어두워지면은 아들이 들어와야 된다고 계속 전화를 하셔가지고 무서우신 거죠. 그래서 그 집에 일찍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얘기 듣고 너무 마음 아프게 저는 생각하고 이번 재판에서 정말 진실이 밝혀지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검찰 개혁을 분명하게 해야 되겠다. 근데 당에서 조금 경험이 있는 김종민 최고위원이나 이런 부분이 검찰 개혁이 좀 키를 가지고 조율을 해 나가면 좀 밀고 나가는 것이 국민과 함께 검찰 개혁을 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이 굉장히 큰 성과를 거뒀는데 아직 부족합니까? 한 4가지 갈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네 해보니까요. 네. 하나는 검수완박 이걸 주장하시는 분이 계시고요. 그 검찰 네네. 예, 수사권 완전 박탈이요. 그러죠. 그다음에 아니 이거 공수처만이라도 빨리 좀 안착시키는 게 좋겠다. 네.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시고 전관 예우 이거 빨리 없애는 게 오히려 검찰 개혁 아니냐. 네. 또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이거 수색영장 압수수색영장 와가지고 온 서류를 다 털어가는 거 문제다 이거. 네. 근데 20대들은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이거 학교 폭력, 그다음에 사이버 폭력, 전학 간다고 이게 폭력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문자 하나 오면 또 학교 폭력이 또 시작된다는 겁니다. 네. 이 사이버 폭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폭력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하는 것이 검찰 개혁이다. 이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요구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 부분을 좀 더 김종민 최고나 이렇게 체계를 잡아서 국민과 함께 전진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다른 목소리도 좀 있어요. 사과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있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사과해야 된다는 게 뭐죠? 조국 전 장관 문제로 사과해야 된다는 목소리. 저는 조국 전 장관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조국 전 장관을 거의 린치하는 수준의 이 검찰 수사를 한 것도 맞습니다. 그런 예. 면에서 저는 오히려 사과 이렇게 해서 과거로 갈 일이 아니고 네. 오히려 이 공정한 문제와 검찰개혁 이 과제를 우리 앞으로
해결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이제 외양간을 고칠 때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대권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인데요. 국민의힘으로 간다는 기사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서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국민의힘은 가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윤 총장이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상식적이라면 걸로 가면 안 됩니까? 저는 김동연 부총리를 보면서 참 느끼는 바가 많은데요. 네. 사실 김동연 부총리도 그만둘 때 그렇게 뭐 흔쾌하게 그만두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런데 그분을 만나보면 나는 문재인 정부의 초대 부총리다. 네. 그 신의를 지킬 거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본인이 어떤 정치적 자리를 탐하는 것보다는 이 젊은이에게 기회를 나라를 만들어주고 싶다. 네. 일할 기회, 집 살 기회, 결혼할 기회. 그러면서 젊은이들을 만나가지고 그 토론하고 얘기를 경청하는 나는 김동연 부총리의 태도가 더 멋있지 않나요? 아, 그래요? 그러면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으로 가지 않을 것 같습니까? 갈 것 같은데요? 저는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윤 총장이 그 검사 재직 시절에 네. 구속시켰던 많은 분들이 어디에 있는 거죠? 네. 지금 감옥에 있죠. 국민의힘 사람들이 많았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신이 있게 사는 건가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네. 참여정부 시기에 국정상황실장을 하셨어요. 노 대통령께서 이광재만 오면 웃음을 숨길 수가 없다 하면서 그렇게 뛰어나다고 몇 번 이렇게 칭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여정부 때도 부동산 정책은 좀 아쉬웠죠. 그럼요. 네. 네. 뭐가 잘못된 거였어요? 제가 볼 때는 부동산 문제를 너무 복지 문제로 봤던 게 문제라고 봅니다. 네. 오히려 내가 내 집을 한 채를 갖고 싶은 열망 부분을 생각했어야 되고 네. 보다 과감한 공급 정책을 하는 게 맞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광재의 부동산 정책은 해법은 뭡니까? 국가는 처음에는 우리가 반지하라든지 옥탑방이라 이렇게 정말 어렵게 사는 부분들 이건 이제는 극복해야 된다는 거 하나 하고요. 네. 임대주택에 사시는 150방 가구를 이거를 이제 6%가 아니고 한 3%로 깎아줄 필요가 있고요. 네. 그다음엔 과감한 공급인데요. 많은 저는 대학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우리 사장님들은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 그러고 대학생들은 취직하기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대학교 안에 넓은 부지에 지방 국립대학 같은 데다가 우리가 기업이 오게 되면 과감한 세제 혜택을 주고 그리고 거기다가 아파트 단지를 지면 그러면 대학 졸업할 때까지 살 수 있잖아요. 단 네. 이거를 하려면 바깥에 있는 우리가 원룸 하시는 분이나 하숙하시는 분하고 경제적인 이해를 맞춰야겠죠. 또 네. 하나는 우리가 초등학교는 오후 3시 되면 다 집에 가잖아요. 네. 많은 맞벌이의 애환이 이거 초등학교 1학년은 1시에 오고 5, 6학년은 4시에 오니까 너무 부모가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 초등학교가 상당히 동네는 좋은 위치에 있는데 네. 여기에 주변 땅까지 더해서 쭉 우리가 주상으로 우리가 그 주거를 올리면 높게 지으면 돌봄도 되고 교육도 되고 일자리도 되고 단절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질 좋은 주택을 대량 공급하면 저는 훨씬 더 복지와 이 삶이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 출마의변에서 시대교체, 세대교체를 언급하셨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이준석이라는 존재감을 뿜뿜 지금 네. 뿜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세대교체라는 의제를 좀 선점한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지금 세대 교체는 결국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 2030이 볼 때는 기회가 없다. 네. 우리 사다리가 없어지고 있다. 일자리도 없고. 네. 그런데 기성세대가 너무 이 기술이나 이런 거 시대에 뒤떨어진 거 아닌가라는 분노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이건 민주당에도 똑같이 전 적용될 거라고 보고 문제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창업 국가를 만들어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느냐. 정말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냐. 보육과 교육 문제를 해가지고 정말 애들 키우는데 걱정 없이 살게 할 거냐라는 이 능력과 해결 과제, 대안 이게 중요하겠죠. 몇 해 전에 중국에서 뵀을 때 그 외교 문제 통일에 대한 식견 굉장히 제가 놀랐었는데 그 얘기는 하나도 안 하시네요. 몇 해 전에 제가 강원도에 갔는데 강원도민들이 이광재를 좋아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 얘기도 안 하시네요.
저는 자, 네. 그런데 이광재 참 좋은데 뭐라고 설명할 길이 없어. 사람들이 잘 몰라. 이런 분들한테 뭐라고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이광재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싶습니다. 이제 산업화 민주화를 넘어서 이제 우리가 물질이나 이념 중심이 아니고 국민의 삶 중시로 근본적인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입니다. 저는 창업국가를 반드시 만들어내서 일자리를 만들 것입니다. 산업은행을 창업은행으로도 바꿔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고 합니다. 네. 그런 강력한 성장을 기초로 해서 또한 강한 복지. 왜냐하면 수명 100세 시대가 왔거든요. 이 세상을 꼭 만들고 싶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눈치 안 보고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당당하게 빅딜을 해서 남북이 한반도가 평화의 번영의 시대를 만드는 거. 그래서 G7을 넘어서 G5, G3로 나가는 정말 위대한 나라를 만들고 싶다는 강렬한 꿈을 갖고 있는 꿈이 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일을 할 줄도 압니다. 옛날에 과한가요? 강원도지사 때 네. 실세라는 이유로 강원도에다 너무 막 밀어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강원도에서 지금 인기가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무슨 일이 생기면 먼저 가설을 세우고 중앙부처 과장들부터 먼저 만나죠. 실무자들부터 아래부터 설득할 때. 그래서 압박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걸요? 아마 국회의원 중에 저기 우리 6급, 7급 공무원들도 제가 일일이 다 설득하거든요. 6급, 7급까지요? 네. 왜냐하면 그분들의 동의가 있어야 정부 조직. 저는 국회의원 생활을 할 때 바깥에 있는 국민들을 중요하지만은 장관 뒷줄에 있는 거기에 있는 국장 과장들의 내 말에 동의할 때 대한민국을 움직일 수 있다. 그게 국가 경영이라고 생각하죠. 그게 노무현의 생각이었잖아요. 그렇죠. 천성현님께서 이준석이 돼야 민주당도 변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국민의힘은 변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시각을 이런 생각을 뛰어넘어야 될 텐데요. 당을 어찌 바꾸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등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네. 지금 사람들로는 안 됩니까? 결국은 시대를 교체하려면 우리가 지금 전 대한민국에서 제일 젊으신 분을 찾으려면 이어령정 문화관광부 장관 같은 분 아닐까요? 그분 엄청 늙었는데요? 시대를 보는 안목이죠. 결국은 이 산업화 민주화 이후에 결국은 디지털 사람 중심의 디지털 시대가 온다는 것을 그 열망과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시대를 보는 눈이 중요하죠. 그렇습니까? 시대를 보는 눈, 시대를 바꿀 만한 눈을 이광재는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10년 동안 정말 열심히 했고요.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전 세계 수십 개 나라를 가봤고 또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건희 회장하고 손잡고 너무 가까이 다니신 거 아니에요? 그때 멕시코 알카폴카에서 한 번 만난 적이 있었죠. 그 뒤에 한 번 또 우리가 회의 때 만난 적이 있었고.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니시구나. 2번 뵀죠. 그렇습니까? 네. 자, 이광재가 꿈꾸는 세상, 이광재가 꿈꾸는 대한민국. 노무현의 길을 잇겠다고 합니다. 그 꿈꾸는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정치가 좀 스트레스를 안 주고 국민이 좀 편하고 신나는 나라였으면 좋겠는데요. 좀 그렇게 좀 해주세요. 네, 좀 대통령은 외교안보 국방 문제를 책임지고 네. 총리가 내치를 하는. 그래서 대통령은 좀 나라를 따뜻하게 하는 거. 그리고 외교를 할 때는 당당하게 하는 거. 네. 총리한테는 다른 거 말고 국민의 성적표가 정치인의 성적표다. 일, 소득, 주거, 교육, 의료, 문화. 이거에 매년 점수를 매겨가지고 모든 장관을 평가하고 시도지사도 평가해서 확실하게 총리는 내치를 하고 대통령은 예를 들면 저출산 고령화의 정책 집행은 총리가 하지만 대통령께서는 우리가 출산하게 되면 편지도 보내고 이렇게 해서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드는 그런 대통령이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따뜻하고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는 남자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주진우 라이브.
오늘의 정치권 상황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복잡하다고요? 여기서 명쾌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여당 야당 크로스 최가박과 함께 최가박당. 여야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이렇게만 소통하면 좋겠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공식 여야 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백신 사절단으로 아직도 노력하고 계시더라고요. 갔다 와서 네. 미국 다녀와서도 뒷정리할 일이 많습니까? 아니, 백신 사업이라는 게 한 번에 끝나는 건 아니고 네. 정상회담 이후에도 꾸준히 가능성이 있다고 열려 있다고 봅니다. 야당으로서도 열심히 합니다. 예, 또 여야가 함께 힘을 합치면은. 네. 예. 국회의원분들은 언제 백신 맞습니까? 아직 일정에 나와 있지 않죠. 그래요? 예. 빨리 맞고 아니, 이제 통보가 돼야 되는데 아직 네. 통보된 건 없습니다. 최영두 의원님 연령별로 아마 연령대별로 예, 국민 일반하고 똑같이 하죠. 아, 그래요? 예, 예. 자녀 백신 예약 뭐 그런 거 신청 안 하셨어요? 그것도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이게 해본 사람 이야기가. 예, 네. 왜냐하면은 굉장히들 많이 몰리고 있어서 미국에서 받고 오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염치 없죠. 그런 거. 그렇습니까? 자, 최영두 의원님, 요즘 이준석 돌풍, 윤석열 태풍, 막 국민의힘에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네, 이게 참 뜻밖의 우리 당의 최근 모토가 변화 그 이상의 변화였는데 네. 예상 그 이상의 지금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토를 막 제대로 지금 지키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자칫 이제 사실 야당 전당대회라는 게 크게 국민의 관심을 끌기가 힘듭니다. 여당 전당대회도 최근에는 크게 그렇죠. 예, 왜냐하면 지금 체육관 선거를 할 수가 없고 그렇죠. 또 과거처럼 대대적인 무슨 바람몰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야당 전당대회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있겠나 했는데 네. 온 국민의 관심사가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저희 당으로서는 굉장히 고무적이고 어쨌거나 이제 이런 바람과 이런 국민적 열망을 다음에 어떻게 담을 것인가. 네. 예, 이건 또 별도의 문제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크게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이 변화에 대한 열망, 정치를 한번 다 바꿔보자라는 이런 국민적 열망이 큰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열망들을 담고 이건 우리 당으로 볼 때는 굉장히 큰 기회죠. 그동안에 사실 눈길 한번 안 주던 많은 젊은 사람들 또는 중도층의 시민들이 이제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으니까 이걸 어떻게 전당대회를 통해서 우리 내부의 국민의 힘으로 또 시민의 힘으로 이렇게 모아내느냐 이게 이제 전당대회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최영두 의원님 단답형으로 묻겠습니다. 예. 이준석 당대표 괜찮습니까? 국민들이 원한다면야 국민들이 뜻이 그렇다면야 예. 지난주하고는 좀 분위기가 바뀌었는데요. 박수빈도 최영두 의원님 그렇죠? 지난주에는 좀 회의적이었는데 아닙니다. 이번 주는 좀 분위기가 좀 그건 바뀐 아니고 것 국민들의 같습니다. 뜻에 따라야죠. 예. 근데 이제 결국은 변화겠죠. 네.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기존 정치에 대한 반감이 상징적 인물을 통해서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건데 네. 이준석이라고 하는 36살의 새로운 정치인에 대한 기대가 예. 이제 결집됐다. 그것이 이제 하나의 바람인데 제가 그런 얘기를 쓰거든요. 결국 정치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어떤 상징적 인물을 통해서 그 시대의 얘기를 담고자 하는 건데 그것이 이제 바람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고 네. 트렌드, 이제 물결로 이어져야만 그것이 진정 국민에게 다가갈 수가 있는 건데 이것이 이제 바람으로 그칠 것인지 물결로 갈 것인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준석 이제 그 후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준석 당대표 후보 같은 경우는 한 10년간의 정치적인 역정이 있었죠. 예.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정치적 훈련을 이제 겪어서 그리고 이제 정치 평론을 하면서 제가 볼 때는 이 사회에 대한 우리 국가에 대한 어떤 담론들에 대한 학습은 좀 많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 후보들과 겨뤄서 손색이 없으니까 보수 후보에 비해서 이준석이라고 하는 상품적 가치가 있다라고 이제 인정을 하는 것 같고 다만 저는 윤석열 그 전 검찰총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시대가 뭘 원하는지 시대 정신이 뭐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사진 몇 장을 가지고 이미지 정치를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준석의 그 바람과 윤석열과는 좀 차이가 있다.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 보수 쪽의 흐름을 볼 때는 이준석이라고 하는 그 당대표 후보가 보수의 어떤 결집에 있어서 어떤 상징적 인물로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해석하고 있습니다. 최영두 의원님. 네. 이준석과 윤석열과 이준석 어떻게 조금 이게 이제 서로 상관관계에 있는 것이죠. 윤석열 전 총장의 경우에는 국민의힘에 지금 들어가는 게 좋을까 말까 여러 계산이 많겠죠. 왜냐하면은
윤석열 현상이라는 것은 이것이 이제 어느 특정 정당 지지자의 현상이 아니었거든요. 그것은 뭐 이 정부가 만들어낸 역설이기도 하지만 공정과 뭐 정의와 뭐 이런 것 법치에 대한 이제 희구가 너무 붙어 있는 건데, 그런데 이 윤석열 총장이 어쨌든 현실 정치를 하려면 정당 기반이 있어야 되죠. 당장 대선 나오려고 그러면 기호 2번을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국민의힘이라는 야당에서 그게 그 여러 가지 국민적 매력이나 이런 것들이 정체되어 있다면 사실 선택하기 어려울 텐데, 난 두 가지 현상이 맞물려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 이른바 이준석 돌풍, 이다 저는 이준석이라는 개인보다는 이 변화에 대한 열풍, 이 국민들 특히 이제 요즘 MZ 세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MZ 세대, 이 정치 혁명이라 그러는데 이 젊은 사람들의 절망감이 어마어마하게 크죠. 공정도 아니고 정의도 아니고 정말. 그래서 이생망이죠. 이생망이란 말까지 나올 정도인데 이게 뭐 4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자리 부족이라든가 이런 등등 해서. 그래서 뭔가를 좀 새로운 걸 만들어 보라. 판을 완전히 한번 바꿔보자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어쨌거나 국민의힘의 내부 전당대회에 이렇게 국민적 관심이 몰리는 상황에서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의 행보도 국민의힘으로 다가서기 훨씬 가까워졌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좀 한 말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제 현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제 하나의 어떤 증후군들이 형성이 되는 건데, 그러면 기존 정치에 대한 반감으로서 앞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어떤 상징적인 인물을 원하는데, 과거에 2007년도에 문국천이라든가 또 2012년에 안철수 뭐 이렇게 또 2017년에 반기문, 이런 어떤 새로운 인물들에 대한 욕구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되게 중요하죠. 국민들은 뭐냐면 기대라는 다리를 건너거든요. 기대라는 다리를 건너서 이분이 이런 새로운 인물들이 새로운 정치를 통해서 국민의 욕구와 국민의 어떤 갈망들을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데,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뭐냐면 바로 실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대라는 다리에서 국민들은 시험대에 있는 것이죠. 후보들이 시험대에 있는 것이죠. 지금 볼 때는 이준석 후보도 그렇고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도 이제 국민의 기대에는 분명히 있는데, 이 산출물, 성과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이 시대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역사적 검증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거기를 제대로 못 넘는다고 하면은 국민은 바로 그 믿음을 저버리고 실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것이 냉혹한 현실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변화에 대한 열망, 기대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그래도 이준석, 윤석열. 자,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민주당은 이런 거죠. 이제 그 새로운 변화의 물꼬를 지금 야당에서 지금 가고 있는 건데, 이제 집권당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정권 심판론이라고 하는 부분이 늘 걸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당에 대한 것은 어떤 지금 시대에 있어서는 기대론이 더 강한 거고요. 그 이제 여당에 대한 어떤 책임론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결국은 여야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인물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인물 경쟁과 변화의 어떤 흐름에 있어서는 지금 야당이 좀 선점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인정을 하고 싶습니다. 인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한 반면에 이 변화가 어떻게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한 부분이 이제 나와 있는 거죠. 변화하고자 하는 부분은 있는데 방향 설정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한 논란은 앞으로 계속 있을 겁니다. 그럼 저는 우리 당 그 후보, 대통령 후보도 그렇고 지금 당에 있는 지도부도 그런 고민과 또 풀어갈 수 있는 어떤 기제들을 분명히 갖고 있기 때문에 경쟁력에 있어서는 좀 더 시간적인 차원이 있다고 하면은 훨씬 더 저희가 각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 어떻게 보십니까, 최영도 의원님? 예, 저희들은 뭐 사실 양당이 서로 같이 변화해야 됩니다. 저는 21대 국회가 안타까운 것은 20대 국회보다 훨씬 진일보한 국회가 돼야 되는데, 21대 국회는 이제 민주당의 절대적 의석, 이게 이제 절대반처럼 작용해서 이 정말 폭주와 독주로 이어져서 결국 굉장히 국회가 역주행했던 것이 많은데, 그 뭐냐면 일단 민주당도 바뀌어야 되고 국민의힘도 바뀌어야, 그래서 서로 선의의 경쟁이 벌어져야 이제 선순환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송영길 대표가 됐죠. 송영길 대표가 뭐 가까스로 됐지만 그래도 상당히 많은 사실 여당 대표로서는 하기 힘든 자성의 이제 그런 발언 지적도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야가 모두 변화의 소용돌이에 가 있는 것 같은데, 누가 이 변화를 주도하느냐의 경쟁이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일단 그 이준석 그 젊은 세대의 돌풍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실은 지난번 당대표 선거에 우리 초선 2명이 나갔죠. 그 김웅과 김은혜 두 분 나가고, 이 사실은 3자가 바람을 확 몰아일으켰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컷업에서 2분은 이 본선에 진출하지 못했습니다만, 지금 이게 바람이 시작되어서 이러다 보니까 윤석열 총장의 행보도
보다 근접해지는 것 같고 이런 있는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박 의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바람으로 그치지 않고 기대가 희망으로 더 번지고 더 큰 어떤 지지로 이어지려고 하면은 정당이 뒷받침을 잘해야 됩니다. 정당의 정책적 능력. 과거 이제 보수당이나 저희 당의 전신들에 대해서는 뭐 역사적 논란도 있고 뭐 했지만 사람들이 유능하다. 뭔가 문제나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는 그걸 경제적으로나 뭐로나 이런 능력이 있다 생각했는데 이제 그런 능력을 우리 당이 좀 보여줘야지만이 이런 새로운 바람을 하나의 그릇에 크게 담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국민의 이제 그 바람이 이제 기대가 희망으로 가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국민의 이제 지속적인 어떤 지지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지지를 담아낼 수 있는 뭐냐면 추진체가 형성이 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얘기하는 세가 형성이 돼야 되는 건데 그것은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또 부분적인 이제 역할들이 있는 겁니다. 그게 누가 하느냐? 인물론이죠. 결국은 이제 이준석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등장한 건데 그 다음에 우리 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것을 누가 하느냐? 이재명 지사가 하느냐? 이낙연 전 대표가 하느냐? 정세균 전 총리가 하느냐? 아니면 그렇다 지금 좀 전에 출연했던 이광재 의원이 하느냐? 이런 여러 이제 논란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또 하나는 최가박당 6시 2부에서 할까요? 할 얘기가 좀 끊겼네요. 제가 하시면 됩니다. 그때. KBS 라디오 연중기회 희망충전 대한민국 432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연주입니다. 희원이 엄마는 시간을 4년 전으로 되돌리고 싶습니다. 생후 4개월쯤 됐던 희원이는 뒤집기를 하다가 질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뇌에 큰 손상이 생겨 뇌병변 장애를 입고 말았는데요. 엄마는 희원이를 잘 돌보지 못해 이런 일이 생겼다며 자책하고 있습니다. 5살이 됐지만 여전히 혼자 몸을 가누기 힘든 희원이를 재활치료센터에 보내고 싶지만 지금 형편으론 그 문턱을 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희원이의 손과 발이 돼주는 건 오로지 엄마의 몫입니다. 오늘도 엄마는 희원이를 안아주며 말합니다. 엄마가 미안해. 더 잘해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코로나19 여파로 사례자와 취재팀의 안전을 위해 사연으로 대신 전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회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은 남부지방 위주로 더웠습니다. 서울은 24도에 미치지 못해서 23.9도, 어제와 거의 비슷했고요. 평년보다 2.4도 낮은 낮 기온까지 오르는데 그쳤지만 남부지방으로 가면 대부분 30도 가까이 기온이 오른 곳이 많았습니다. 특히 전국에서 가장 기온이 높은 곳 의령으로 오늘 30도까지 기온이 오르기도 했고요. 전국적으로 이렇게 많이 기온이 오르는 것은 내일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중 내일이 가장 덥겠고 서울은 내일 오늘보다 약 5도가량 높은 29도의 낮 기온이 예상됩니다. 더운 날씨고 남부지방도 30도 안팎의 기온 유지하면서 전국이 23도에서 31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내일 반짝 더워진 뒤 목요일과 금요일은 또 비 오는 곳이 좀 있거든요. 이 때문에 중부지방의 기온이 다시 낮아지겠고요. 남부지방은 여전히 목요일과 금요일도 약간은 덥겠습니다. 오늘 구름 많은 하늘이고요. 저녁까지 수도권과 강원도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좀 떨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아지겠고요. 중부지방은 오전에 가끔 구름 많고 제주는 밤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모레는 전국이 흐려지는 목요일 예보되어 있고요. 전국적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일부 지역은 글피 금요일 새벽 한때에도 경기 동부나 강원 충북이나 경북 북부 내륙으로 비가 한때 약간 더 내리겠고요. 주말 휴일은 비 소식 없이 맑겠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23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주진우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올게요. 정한나 씨.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10일 마녀호 규모의 누구나 집 프로젝트 시범사업 부지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누구나 집은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가 집값의 6에서 20%의 현금을 갖고 있으면 10년 거주 후 최초 공급 가격에 내 집 마련이 가능한 분양 임대 모델입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은 오늘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검찰총장으로서 굳건한 방파제가 돼 일체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하면서 6대 주요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는 필요 최소한으로 절제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부실 수사 의혹을 자체 진상조사하는 경찰이 사건 담당 수사관과 피해 택시기사를 재차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진상조사단은 이들을 상대로 이전 차관 진술의 진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군 여성부사관이 성추행 피해 신고 후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여성가족부는 이번 사건 처리 과정과 전반적인 조직 문화에 대한 현장 점검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방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최가박당 이어가겠습니다. 박성준 의원, 세 가지가 받쳐줘야 한다. 첫 번째. 아니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제 국민의 지지가 있어야만 그것을 지속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요? 두 번째는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그릇을 담아내야 되는데 정당 정치 아니겠습니까? 네. 이준석 만약인데 당대표가 된다고 했을 경우에 제일 중요한 것은 당내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의 어떤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당내 기반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걸 뿌리가 내릴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준석 당대표 후보에 대한 지지는 민심으로 지지가 되는데 현실 정치는 뭐냐면 당심에 있거든요. 네. 당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당내 정치에 있어서의 여러 이제 세력들이 있는데 그것을 얼마큼 좋아할 수 있냐는 건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뭐냐면 결국은 인물이라고 하는 이준석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정책이라고 하는 부분이 시대에 맞게 만들어갈 수 있느냐에 대한 것이 이제 시험대가 남아있는 것 같고 거기에 이제 전략이 하나 남아있는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정치적인 이제 경험이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은 정치적 조율이거든요. 그 부분을 이준석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고 했을 경우에 네. 당내 기반 뿌리를 내려서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정책 조율이라는 것은 결국 정치 행위들이거든요. 그것을 네. 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부분은 저는 좀 의문표를 던진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문제는 이제 우리 당대표가 11월 대선 주자가 뽑히면은 한 4, 5개월 동안 사실은 치어리더 하는 거거든요. 네.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런데 이제 이 호감도가 국민적 호감도를 유지하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당이 뒷받침해 당의 정책위원회라든가 이제 당 대표가 되면 지금까지 비대위 체제였고 원내 대표가 이제 당 권한 대행을 하는 체제가 사실 불완전한 체제였습니다. 그런데 당 대표 뽑히면 사실은 이게 대통령 선거를 위한 정책 창출을 위한 당의 공식적인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게 네. 이제 당에서 하는 것이고 이제 대표는 사실은 대통령 선까지 후보를 영입하고 후보의 경선을 이끌어내고 국민적 매력을 얼마나 이끌어내느냐 이런 것 달려있기 때문에 그 지금까지 보였던 그 폭풍 그 바람을 이어갈 수 있느냐 그게 이제 관건이라고 봅니다. 능력은 제가 이거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뭐라고 하지? 치어리더 역할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치어리더의 의미는 뭐냐면 이제 분위기를 이제 붐업시킨다는 건데 역대 대선 과정을 보면 그 당대표 역할이 뭐냐면 대선 후보와 민심과 당심을 엮을 수 있는 브릿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를 하냐면 당내 세력을 조정하는 조정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 당대표는 대선이 있을 때 관령이 이제 해서 성공을 한 데가 많아요. 그런데 보통 대선 후보는 스타형이고 스타가 많이 하는 거고 네. 당대표는 관령을 많이 하는데 그렇죠. 이준석 당대표가 만약에 된다고 하면 이거 스타형이거든요. 그렇죠. 그 스타형이 과연 조절을 할 수 있겠느냐에 대한 부분을 제가 제기를 하는 겁니다. 서보검님께서 테마주는 바람에 불과합니다. 우량주가 되려면 실적이 받쳐줘야 할 텐데요. 얘기합니다. 2565님께서 이런 희망 없는 정치에 이준석 같은 검증되지 않은 방송인의 정치 실험 도박같이 보이지만 답답한 현실보다는 소용돌이라도 보고 싶은 거죠. 그 결과야 없는 자보다 기득권들의 더 타격을 보지 않을까요? 얘기합니다. 그런데 당심을 이끌 만한 능력인가? 여기에 뭐가 또 포함되냐면요. 이준석 후보가 대표가 되면 이준석 대표의 배현진 최고위원, 조수진 최고위원, 김재원 최고위원 이런 개성이 강한 좀 정치 경험은 좀 약한 그런 분들이 이제 이 당을 이렇게 이끌고 가야 되는데요. 경륜 있는 우리 경험 많은 우리 최영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우리 이제 당과 국민의 지금 이제 전당대회는 이제 우리 당원들이 70% 누적 투표로 네. 되고 있어 여론조사는 조금 다를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 당의 경륜 또 당의 어떤 중심을 뒷받침하는 이런 세력이 좀 뒷받침하는 최영도 의원은 여기 계시잖아요. 그런데 근데 지금 사실은 다 훈련된 분들입니다. 다 훈련된 분들이고 다 그만한 역량이 있어서 이제 지금 최고위원 후보로 가신 거고. 조금 당황하신 건 아니죠, 최영도 의원? 그렇지 않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게 이제 최고위원회 우리 요즘 보면은 최고위원회가 무슨 큰 결정을 하는데 그게 뭐 자기들이 개인적 결정을 하는 데가 아닙니다. 어떤 당론회에서 당의 결정 과정에 의해서 후보 경선은 특정히 대표가 된다고 누가 후보를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최고위원이 누구라고 그 후보에게 유리한 결정을 할 수가 없고요. 국민들의 눈이 있고 국민들의 열망이 있고 지금 뚜렷한 여론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이 최고위원이나 당대표가 어쨌거나 최근에 우리 정당을 보면은 아침에 이제 거기서 최고위원회에서 또는 당대표 최고위원회의에서 말하고 그게 이제 상당히 국민적 주목도가 높은 사람들이 나란히 있을 때 그 젊은 사람들이 새로운 화두를 꺼내고 어떤 말을 할 때 그게 재밌겠느냐? 네. 아니면은 재미는 있을 거예요. 재미는 있을 거예요. 제가 어제 뭐라고 하죠? 당대표 후보들 야당 제가 논평을 오늘 하게 되네요. 오늘 뭐 그 자리니까요. 어제 TV 토론하는 건 전반적으로 보지는 못하고 부분 이제 제가 요즘 짤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요즘 이제 봤는데 결국 좀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하나가 뭐냐면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자강론. 보통 이제 강자는 우리가 주도로 해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를 펴는 거고요. 약자는 이제 통합이라든가 연대를 펴게 되는 건데 나머지 이제 후보들 같은 경우는 연대 이런 논리를 이제 펴고 있는 건데 그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정치 지도자의 어떤 덕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결국은 위험이라든가 기백이라든가 무게감이라든가 이런 어떤 강력함 이런 것들이 이제 감지가 돼야 되는 건데 그냥 TV 화면으로 봤을 때 신선함과 새로움이 있는 이준석 후보의 이미지는 있는데 지금 우리가 얘기한 정치 지도자의 덕목을 볼 때는 약간 약한 면이 있더라. 네. 과연 이러한 정치적인 우리 파고를 그 후보가 넘어갈 수 있을지 그건 저도 여전히 지금 의문이 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 정도 하죠 뭐. 최영도 의원님 혹시 누가 만나자고 서초동에서 전화 오지 않았습니까? 왜요? 아니 그 서초동에 있는 분이 지금 국민의힘 의원한테 계속 전화를 하거나 만나자고 하는 거 같은데. 그분이 서초동 계십니까? 네. 저는 어디 계시는지 몰랐네. 서초동에 살죠. 네. 아, 삽니까? 예. 교대역 사거리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있습니다. 왜 안 할까요? 왜 그 최영도 의원한테 여쭤봐야 될 텐데 참. 그런 것도 만난 사람들은 만났다고 이야기 안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근데 그럼 만났다는 얘기입니까? 윤희석 의원을 만난 건 상당히 참 좋은 일이다 생각이 됩니다. 윤희석 의원 같이 이렇게 그 판단이 빠르고 또 굉장히 정책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만나고 있다는 건 좋은 신호인 것 같습니다.
송기정님께서 뉴스만 틀면 이준석 해요. 관심이 없다가도 생기겠네요. 그러라고 하는 언론도 있고요. 지금 이준석 바람이 그렇게 세기도 한 것 같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 이제 후보자들을 뗐습니다. 이제 검찰총장으로서 첫 발을 내딛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최영도 의원님? 참 논란이 많았죠. 저 청문회 때부터. 그리고 우선 검찰총장 인사추천위원회에서부터 논란이 있었고 여러 가지 그 행보. 지금 또 누구나 피의자죠. 아직까지 저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의 불법적 혐의와 관련해서 지금 수사 대상이 되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검찰총장 추천위원회에서 그렇게 높은 점수를 받지 못한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을, 이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첫 단추를 좀 잘못 꼈으면 빨리 단추를 풀어서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첫 단추를 잘못 낀 걸 그대로 이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여당으로서도 부담스러운 수가 좀 되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총장이 되었으니까 검찰총장의 그 막중한 지위와 책임에 대해서 이제는 진지하게 청문 과정에서 또는 자기의 인사 배경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인정을 해야겠죠. 제가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에 있어서 김오수 검찰총장 이제 후보자일 때 제가 인사청문회에서 같이 직접 질의를 했습니다. 근데 뭐 김오수 지금 이제 검찰총장이 됐죠. 검찰총장은 뭐 검찰에서의 뭐 경력이라고 할까요? 충분히 이제 총장을 할 만한 역량을 충분히 갖고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아마 이제 청문회장에서 많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정책 중립성과 독립성에 대한 얘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이제 시대의 과제라고 할 수 있는 검찰 개혁,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이제 밝혀달라고 하는 건데, 결국은 저는 이제 역대 검찰총장들이 봤을 때 그동안에 이제 참여정부 들어서면서부터 지금까지 검찰총장이 이제 사퇴를 한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대부분 그 사퇴가 뭐냐면 시대의 검찰 개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총장들이 저항을 하고 그러면서 사퇴를 한 이력 이제 과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볼 때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때 이제 사퇴할 때 보면 검찰 조직에서는 존경받는 인물이었는데 역사로 볼 때 국민의 존경을 받는 검찰이 됐으면 좋겠다. 그것은 보면 결국은 이 시대가 원하는 검찰 개혁이라든가, 그리고 검찰이 국민 앞에, 그러니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확보하는데 그 역할을 하는 국민의 검찰총장이 됐으면 한다는 바람을 말씀드렸는데,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김오수 검찰총장의 남은 과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존경받는 검찰총장 기억나는 분이 있습니까? 있죠. 정청절 윤석열. 아니 최영도 의원님 왜 그러십니까? 제가 저 법조를 했기 때문에 많습니다. 아니 왜 그러십니까? 아니 제가 그 얘기를 좀 그렇게 비판하시는 이명재, 최영도 의원님 말씀하셔서 김오수 검찰총장한테 제가 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과거의 검찰총장을 보면은 자신의 문제라든가 자신의 가족의 문제가 있을 때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김기수 검찰총장이라든가 또 누구죠? 신승남 검찰총장이라든가 또 김태정 검찰총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자신의 문제가 있을 때, 또 가족의 문제가 있을 때 사퇴를 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현직에 있을 때 장모 문제와 아내의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이런 도의적 책임을 가지고 저는 사퇴했어야 됐다고, 맞다. 그렇지만 사퇴하지 않았느냐. 이런 선비 정신에 맞췄을 때 나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최영도 의원님 할 말 있으시겠네요? 그 이제 윤석열 총장이 어디 오늘 신문보에 나왔더라고. 그렇게 문제될 것 같았으면 시작도 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보시고, 그렇게 지난 2년 동안 때리고 패고 들추고 했는데 안 나온 거 보면 뭐 안 같고,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아쉬운 것은 검찰 개혁이랑 그 인물로 가는 것이거든요. 인물로. 근데 아마 이번에 민주당이나 청와대도 청문회하면서 조금 실망한 것도 있을 겁니다. 이 정치적 중립성, 또 엄정함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거 보니까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그때 막 이 죽음으로 갔던 그 수사팀에 대해서 또 이렇게 발언한 것들이 이분이 좀 굴신이 많은 분이구나. 그때 이런 어떤 실망감도 있었을 테고, 어쨌거나 검찰총장이 이 법에 단순히 검찰권의 힘만으로 그렇게 권위가 유지되는 건 아니거든요. 검찰총장, 검찰 내부의 신망. 그나마 검찰 인사평가위원회에서 좀 처음에 막 이렇게 좀 서열이 매겨지고 점수가 매겨졌는데 그게 이제 우선에 무시되었고, 두 번째 이분 지금 세 분의 법무장관이 여러 논란이 있고 했는데, 특히 추미애 장관, 조국 장관 때 그 차관하면서 지금 모든 논란에 다 관련된 분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 정부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처음부터 끝까지 외쳤던 검찰 개혁을 위해서라도 정말 정치적으로 물들지 않고 정말 굴신의 흔적이라든가 정치적 엄정함,
어떤 파사 현장의 화신으로 기억될 만한 총장 후보를 뽑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쉽습니다. 2661님께서 제가 단언컨대요. 김호수 총장이 윤 전 총장처럼 야당이 우호적이고 여당이 비판적이면 또 우리 검찰총장님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얘기합니다. 걱정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2123님께서 우리 지역구 마산 하포구 최영두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투표를 잘했구나 생각합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최영두 의원이 마산 하포에서는 인기가 아주 짱입니다. 자, 저는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최영두 의원님이 존경하는 검찰총장 인정하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뽑길래 아니 저는 그게 상당히 놀랐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최영두 윤석열 총장의 국민적 희망이었죠. 깜짝 놀랐습니다. 이명재 총장 이렇게 자, 있었죠. 자, 언론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검찰 개혁 이어서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언론 개혁을 담당한 미디어 혁신 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네네. 뭐죠 이거? 아니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언론에 있어서 가짜 뉴스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편파 보도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 보도로 끝나서는 되겠느냐? 네.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최영두 의원님도 언론인 출신인데 네. 아니면 말고식이 아니라. 진정 팩트 중심에서 어떤 뉴스 보도를 해야 되는 것이 진정한 언론의 가치인 것인데 네. 그렇지가 못한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개혁하고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차제에 언론개혁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우리가 걸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가짜뉴스, 편파 보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라고 하는 제도를 도입을 해서 이 가짜뉴스가 이 땅에 발을 디뎌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특위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할 말 많습니다. 최영두 의원님. 네, 그렇습니다. 이 가짜 뉴스란 말은 주로 정치적으로 분리하면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가짜 뉴스입니까? 이것도 없이 그냥 통째로 가짜 뉴스라고 합니다. 1% 가짜 잘못된 사실관계도 있을 테고. 예, 그런데 제가 이제 단언컨대 말하는데 제가 요즘 참 이상하게 됐습니다. 저도 사실 언론 노령 감사 출신입니다. 네. 제가 신문사 때 노조위원장을 해봤기 때문에. 요즘 제가 국민의힘인데 우리 언론 노조랑 친하게 입장이 비슷합니다.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제 이런 문제. 제가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일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된다면은 이것으로 덕보는 사람들은 권력 있고 재력 있는 사람들이지. 예컨대 이런 거죠. 당신 그 보도하면은 당신 회사 문 닫을 거야. 미국 영화 보면 자주 나오죠. 미국 영화에서 어떤 거대한 대자본이나 큰 권력의 비리를 폭로하려고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갔더니 너 정말 신문사 문 닫고 싶어. 그게 이제 징벌적 배상제도입니다. 완전히 거들내게 하는 그런 것들이 그게 이제 그 나라들은 우리 형사의 이 언론 보도에 대해서 형사적으로 큰 책임을 안 지고 민사적으로 책임을 지는 특별한 구조가 있습니다. 구조가 있고 또 그걸 방어할 수 있는 기재들이 있는데 우리는 명예훼손 같은 형사적으로 처벌하고 막 이게 또 민사적으로도 보도 잘못하면 완전히 거들낼 수 있을 정도로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언론사들이 보면은 나름대로 이런 손배소라든가 또는 정정보도 요청에 따라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특히 제도 언론사들이 보면은. 그래서 도대체 무슨 보도를 보고서 그렇게 이 보도가 가짜뉴스가 아닌지 모르겠는데 정치적으로 정부 여당이 조금 비판적이라고 해서 다 가짜뉴스를 몰아붙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정론보도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 삼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거는 징벌적 손배소 네. 이건 사실 제가 문체위에서 법안 심사소위 논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민주당 우리 의원들조차도 조금 빠르다라는 이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언론계랑 공청회를 해서 이 문제를 좀 논의하려고 합니다. 제가 기자 후배인데 그러니까요. 네. 소송은 제일 많이 당했잖아요. 네. 많이 당했잖아요. 근데 징벌적 손해배상제 찬성합니다. 네. 아 그래요? 네. 그 얘기는 또 해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언론도 이제 사회적 나중에 책임. 우리 돈 싹 다 가져가는데 그런데 우선에 이제 시대의 흐름이 그렇게 온 거죠. 시대의 흐름이 왔다. 언론 얘기는 우리가 좀 나중에, 시간을 좀 두고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선에 좀 여당하고도 공청회를 하고 싶습니다. 그럴까요? 공청회가 먼저 필요합니다. 최가박당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최영두, 박성준, 최영두 두 의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 피로. 오늘 시사하셨습니까? 경험해보세요. 들은 날과 안 들은 날의 차이. 여러분의 피로를 날려줄 저녁 한 끼 시사 추진우 라이브. 뉴스를 향한 진지한 고민
기자들의 수다. 라이브 기자실을 찾은 오늘의 기자는 은지옥이요. 시사인 김은지입니다. 자, 첫 번째 뉴스부터 가볼까요? 네, 장애인권에 대한 디딤돌 그리고 걸림돌 판결이 발표됐습니다. 예, 디딤돌, 걸림돌, 의미 있는 판결과 하고 문제 있는 판결을 이렇게 모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뉴스입니다. 자, 귀 쫑긋 한번 세워보세요. 네, 공익변호사와 장애인 인권단체 활동가로 구성되어 있는 2021 장애인권 디딤돌 걸림돌 판결 선정위원회 이런 곳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어제 한 발표입니다. 디딤돌 판결 5건이 있고요. 걸림돌 판결 4건. 그리고 디딤돌이나 걸림돌로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고민을 던진 주목할 만한 판결 5건 이렇게 꼽았습니다. 보통 판사님들이 판결문을 그냥 예전에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예전에 막 함부로 쓰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모니터를 해가지고 판사님들이 이런 판결문을 쓸 때 문구도 좀 잘 쓰고 좀 의미 있게 쓰고 또 약자를 좀 배려하고 그러라고 지금 만든 거잖아요. 네, 이제 감시의 눈이 더 많아졌다라고 보면 되는 건데요. 얼마 전에 주진우 라이브에 최정기 변호사 불량 판결문 쓰신 분도 나왔잖아요. 네. 여전히 사실 그런 관행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 감시하고자 하는 건데요. 자, 먼저 디딤돌 판결부터 가보겠습니다. 네, 뚜렛 증후군이라고 하는 장애가 있는데요. 그렇죠. 이것을 장애로 인정한 판결이라고 합니다. 특장애가 뚜렛 증후군이 아직도 장애로 인정을 못 받았나요? 네, 이제 그러니까 이제까지 뚜렛 증후군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 규정되어 있는 15가지 장애 유형에 안 들어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 15가지 장애 유형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 뚜렛 증후군을 앓고 있었던 사람이 10년 이상 약을 복용했고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어서 경기 양평군청에 장애인 등록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게 장애죠. 네, 그런데 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15가지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이유로 그 장애인 등록 신청이 거부됐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소송을 냈는데요. 네, 이제 그래서 대법원이 2019년 10월 달에 이것이 위법하다라는 판결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15가지에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해서 기계적으로 장애가 아니다라고 판결하는 것은 틀렸다라고요. 공개적으로 대법원이 선언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많은 장애인들이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판결문은 참 훌륭한 판결인 것 같습니다. 판사님 감사합니다. KBS 다큐멘터리에서 뚜렛 증후군 관련된 다큐가 나왔는데 굉장히 많은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저도 지하철을 탔는데 특장애가 있는 친구가 저 앞에서 있는데 계속 제 앞에서 이렇게 특장애는 계속 움직입니다. 팔을 움직이거나 소리를 내거나 그랬는데 괜찮아요. 그러면서 그 소리를 낸 이후에는 죄송합니다 인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 얘기를 못하고 저는 가만히 있었어요. 저는 관심을 안 주는 게 좀 편하게 해주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게 마음에 걸렸거든요. 아무튼 주변에서 이 뚜렛 증후군 있는 사람 있으면 괜찮다고 얘기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좀 법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판결 잘 될 것 같습니다. 판사님, 걸림돌 판결로 가볼까요? 네, 반면에 문제가 되는 판결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해군에 입대한 이후에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았던 사례라고 하는데요. 네. B 씨가 2002년 3월 달에 병역 판정 신체 검사에서 1급 판정을 받고 그러니까 건강한 상태에서 매우 해군에 건강한 상태입니다. 입대했다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런데 첫 한포 사격 훈련 후에 난청을 호소했다라고 하는데요. 네. 실제로 국군병원에서도 소음성 난청 진단 받았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2010년에 대전지방보훈청 등에다가 3차례나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는데요. 성사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아니 왜요? 공무로 인한 것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라고 했던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그러한 정부의 결정을 법원 또한 반복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사자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판결이 장애인권 증진에 있어서는 문제가 되는 판결이다 이렇게 꼽혔습니다. 네. 게다가 또 건물 출입구에 문턱을 설치하고 점령 블록을 만들지 않은 건물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전 유성구청이 벌점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좀 그렇죠. 취소해달라라고 네. 그 건물주가 했더니 법원에서 건물주 편을 들었습니다. 건물주 편을요? 네, 그러니까 그 처분을 취소하라라는 이야기를 한 건데요.
이거 이런 좀 식으로 너무한 것 걸림돌 같아요. 판결이 있죠. 예. 예. 또 다른 걸림돌 판결도 자꾸 안 좋은 것만 이야기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자꾸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해야지 한 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긴 합니다. 네. 장애인용 콜택시를 특정 유형 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해놨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뇌병변 장애인이 콜택시 이용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례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소송을 냈는데 여전히 이게 바뀌지 않아도 된다라고 수원지법에서 판결했다라고 합니다. 판사님 이름은요? 판사님 이름은 다음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알아서 우리는 실명을 공개하는 그런 주진우로 알고 봅니다. 그 밖에 또 판결이 있었나요? 네, 눈에 띄는 판결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걸림돌, 디딤돌로 볼 수는 없지만 이런 판결도 있었습니다. 장애를 가진 자녀가 학교 폭력을 당하자 학교로부터 받은 부당한 처우를 언론에 제보했던 부모가 있었는데요. 제보해야죠. 그런데 외쳐야죠. 학교에서 이것이 명예훼손이다 이런 주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학교에서요? 네, 이제 그게 결국 재판까지 가게 된 건데요. 이 학교 교장 선생님 이름도 알려주시고요. 네, 다음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당 부모의 행위가 명예훼손이 아니다 이런 선고를 했던 의정부 지방법원 판결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명예훼손 아니죠. 당연히 외쳐야죠. 부당함에 대해서는. 장애를 가진 자녀가 학교 폭력을 당했습니다. 학교 폭력을 막지 못한 학교가 문제였지. 이걸 바깥에 외쳤다고 이게 학교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요. 이 교장 선생님 안 되겠습니다. 어디에서 있어요? 네, 의정부 쪽이었습니다. 그래요. 경기 교육청 교육감님한테 이거 항의해야 되겠습니다. 0824님께서 부산 다대포 롯데캐슬 모른데 아파트는요. 지하에 장애인 주차구역이 없어요. 구청에 문의해도 지상에 있다고 괜찮다고 합니다. 장애인 복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이 부분 신경 쓰셔야 됩니다. 7163님 주진우 라이브 걸림돌 디딤돌 반가운 소식이에요. 시각장애인 당사자인데요. 항상 응원합니다. 강태규입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강 선생님. 다음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네, 분위기를 좀 바꿔서 이번엔 새 이야기입니다. 새요? 네, 한국에서만 한 해 785만여 마리가 죽는다라고 합니다. 잠시만요. 785만 마리요? 어디서 그렇게 많은 새가 어디서 날아서 어디서 그렇게 죽은 거죠? 저도 이 숫자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상위 포식자의 먹이가 되어서도 인간의 사냥에 의해서도 환경오염 때문도 아니라고 합니다. 잠시만요. 이거 닭이 포함되는 건 아니죠? 네, 먹는 용이 아니고요. 정말 그냥 죽은 채 발견되는 새 날아가다가 네, 그러니까 날아가는 곳이 하늘인 줄 알고 날갯짓을 하다가 죽었다라고 하는데요. 꽝 하고 부딪힌 새 말인 거군요. 그렇죠. 이게 투명 가림막이 하늘인 줄 알고 혹은 투명한 곳인 줄 알고 지나가다가 죽는 새가 이렇게나 많다라고 하는데요. 네. 한국에서만 이만큼 되고 한 해에 이렇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리의 투명성과 반사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새들이 버스 정류장, 건물 유리창, 투명 방음벽 이런 곳을 지나가다가 그대로 죽는다라고 합니다. 아, 너무 많이. 예, 게다가 이 비율로 따지면 건물 유리창에서 죽는 새가 785만여 마리 중에서 97.5%나 된다라고 하는데요. 건물 유리창이요? 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죽는 새 이야기하면 보통 투명 방음벽 근처에서 죽은 그 길거리에서 죽은 그렇죠. 새를 떠올리잖아요. 하지만 도심에서 죽는 새가 압도적으로 많다라고 합니다. 그냥 아파트 건물 뭐 그런데 유리창에 이렇게 부닥쳐가지고 죽는구나. 예, 게다가도 우리가 도심에 요새 그런 건물을 좀 삐까번쩍 소위 이게 지으면서 투명하게 짓잖아요. 네. 거기서도 죽는 새들이 정말 많다라고 하는데요. 네.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어떤 행동들이 있어서 시사인에서 동행 취재를 해서 이번 주 기사를 썼습니다. 어떻게 2차 새를 살리기 위해서 새 죽음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과거에는 독수리 같은 맹금류 모양의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막았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독수리 스티커가 붙어 있으면 다른 새들이 무서워서 거기 오지 않는다 이런 방법이었는데 의외로 효과가 별로 없었다라고 합니다. 아, 그래 효과가 없습니까? 왜냐하면 새들이 그 독수리 옆만 지나가고요. 다른 투명 방을 지나간다라고 해요. 네. 그 정도로 새의 지능이 높지 않은 측면이 좀 있어 보이는데요. 대안은 뭡니까? 그래서 5곱하기10 규칙이라고 해서 요새 이런 운동이 있다고 하는데 세로 5cm, 가로 10cm 간격으로 유리창에 무늬를 넣거나 스티커를 붙이면 새가 통과하지 못하는 곳이다라고 인식을 해서 그쪽을 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스티커들을 개인, 기업, 단체 등의 보조금을 지원해서 투명 유리창에 있는 건물에 붙이도록 유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지자체에서 조금 나서야 될 문제 같아요. 네, 실제로 구로구가 대표적인데요. 서울시 구로구입니다. 2019년 8월 달에 구로구가 전국 최초로 조류 충돌 저감 조례를 통과시켰다라고 하고요. 뿐만 아니라 청주시, 충주시, 창원시, 광주광역시, 서산시, 충청남도 이런 것도 관련 조례를 의결했다라고 합니다. 지자체 말고 환경부가 나서야 될 문제 아닌가요? 네, 그래서 설치 기준, 방음시설 성능 및 설치 기준도 일부 개정했다라고 하고요. 앞으로는 투명 방음벽을 설치할 경우에 의무적으로 조류 충돌을 막기 위한
대책을 세우도록 한다고 합니다. 네. 게다가 또 이 최근에는 환경부가 어제인데요. 시민 참여 조사 지침서라는 것을 배포해서 이런 데이터들을 모아가지고는 시민들한테 알려준다고 합니다. 강다솔님께서 비둘기가 걸어다니는 이유가 있었어요. 비둘기가 걷는 이유가요. 1521님은 은지옥엽님, 김은지 기자님 다음에 언제일지 모르지만 이름 꼭 밝혀주세요. 지켜볼 거예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웬만하면 우리는 실명으로 가자고요. 그렇죠. 실명을 강조하는 주진우 라이브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만나볼 뉴스는요. 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청원이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다시 서 있던 차별금지법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청원이 올라온 지 일주일 만에 5만 명이 넘는, 제가 방금 확인하고 왔는데요. 이 시각까지 5만 9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서명했습니다. 예. 동아제약 면접에서 성차별을 당한 피해자 기욱 씨가 대표로 나섰는데요. 실제로 이러한 국회가 직무유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국민의식은 바뀌고 있다,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네. 정말 찾아보니까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개한 국민인식 조사에서 성인 10명 중 9명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한다, 이렇게 응답했다고 합니다. 차별을 금지해야죠. 차별을 조장할 수 없지 않습니까? 차별을 금지해야죠. 근데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고 맨날 목소리는 나왔는데 어떻게 된 거죠? 국회의원들은 뭐 했습니까? 네, 이제 그런 비판들이 많은데 이번에 국민동의 청원이 30일 안에 10만 명 동의를 얻게 되면 곧바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과거에도 그런 논의들이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때는 2만 5천 명 동의밖에 얻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꽤 기세가 좋아서 좀 가능하지 않나, 이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국회의원들과 전현직 국회의원들과 종교단체도 나서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나섰는데요. 특히 제 눈길을 끌었던 거는 17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대표 발의했던 고 노회찬 의원을 대신해서 공동 발의자인 최순영 전 민주노동당 의원이 나왔다라고 하고요. 네. 또 종교단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차별금지법 반대한다, 이런 오해를 하고 있잖아요. 기독교 단체요. 네, 이제 그런데 이 기독교 단체 쪽에서도 오히려 그런 혐오 세력 주장이 과대대표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라고 하고요. 그런 단체도 있지만 일부 기독교 단체는 차별금지법 반대하고 제정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기도 하죠. 게다가 또 이제 불교단체 쪽에서도 이 서명을 하자라는 움직임이 있는데요. 네. 차별금지법 제정 불교 네트워크라고 23개 불교단체가 구성된 곳에서 기자회견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불자 1만 명의 서명을 목표로 서명운동을 진행한다,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차별금지법 안에 그 동성애를 조장한다, 이런 얘기를 만드는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사실이 아니죠. 예, 그럼요. 그러니까 차별은 그 모든 어떤 기준으로서 차별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성적 지향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뿐만 아니라 성별, 나이, 인종, 국적, 학력, 종교, 그리고 장애 여부,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동성애 성적 지향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지, 동성애를 부추기거나 이렇게 찬성한다, 응원한다, 그게 아닙니다. 네, 가장 큰 오해라고 볼 수 있죠. 기자들의 수다, 지금까지 시사인 김은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통정보센터 다녀올게요. 공인혜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와 수도권의 퇴근 정체가 한창입니다. 특히 수도권 제일순환선 송내를 중심으로 정체 가장 길어져 있는데요. 판교에서 일산 쪽 판교 분기점 부근 더디다가 안현 분기점부터 송내까지 12km, 일산부터 판교 쪽은 노지 분기점부터 송내 쪽으로 11km 구간 정체입니다. 계속해서 판교에서 구리 방면 성남 일대와 서하남, 광암터널부터 토평 쪽으로도 아직 길게 차가 많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정체 매송에서 용담터널 일찍부터 금천까지 이어지고 조금 더 가 서울시내 서부간선도로도 상행선인 성산대교 쪽 교통량 더 많습니다. 전 구간 이동에 40분이 넘게 걸리고 있습니다. 간선도로 강동쪽 이동은 올림픽대로는 동호대교부터 한강대교 사이와 여의 하류에서 가양대교 구간이고요. 강변북로 일산 방면 정체 동작대교부터 남아 있습니다. 반대 구리 쪽 동작대교부터 구리 시계 쪽으로도 아직 40분이 넘게 예상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스치기만 해도 똑똑해진다. 드라이브 스루 시사 주진우 라이브. 이 시기에
20대, 30대 청년이 보고 듣고 느끼는 요즘 우리 사회, 그것이 궁금하다. MZ세대에게 묻는다. 요즘 뭐하니? 프로게이머 출신 유튜버 황희두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백신 예약하셨어요? 제가 아쉽게 얀센 백신 나이가 안 돼갖고. 나이가 왜 안 돼요? 91년생까지 되는데 제가 92년생입니다. 아, 그래요? 한 달 차이로. 얀센 백신이 0시부터 예약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예. 100만 명에 대한 예약 지금 마감됐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얀센 백신 끝났어요, 이제. 재판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원래 내일 선고였는데 2주 뒤로 밀렸습니다. 아, 그래요? 예. 어떤 재판이었죠? 예전에 총선 기간 동안에 이제 선거법으로 해가지고 몇 건 걸린 게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된 재판이었죠? 예, 그거랑 이제 현역 의원이랑 또 국민의힘이랑 그렇게 해가지고. 선고가 2주일 연기됐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그때 지켜보죠. 네. 자, 오늘 준비한 이야기로 가볼까요? 네, 먼저 준비한 주제는 네이버에서 일하던 한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안타까운 소식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네이버 본사에서 근무하던 40대 한 직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이게 직장 내 갑질로 인해서 그렇게 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인터넷 여론 어떻습니까? 네, 일단 갑질은 살인행위나 마찬가지다, 이런 반응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네. 일단 지속적인 언어폭력과 무리한 업무를 재촉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은 개인을 무력하게 만들어서 우울증이 심해지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까지 가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살인행위로 봐야 된다는 반응이 많았고요. 또 IT 기업에 대한 어떤 인식이 굉장히 좋은 것만 있는데 실체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반응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허울만 좋다, 이런 반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아무래도 IT 기업에 대한 관심 크고요. 이 사건에 대한 관심도 클 거예요. 예, 맞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청년들이 관심을 많이 갖는, 특히나 되게 유명한 기업이다 보니까 더 많은 관심이 있고 그렇게 더 공론화가 돼야 된다는 반응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를 계기로 대한민국 회사의 전반적인 그런 문화의 골문 부분을 도려내야 된다는 반응도 굉장히 많이 이어졌습니다. 그렇죠. 공정과 정의, 여기에서 찾을 수 있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학교 폭력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같이 맞물려서 반응들이 나오는데 결론적으로는 왜 우리 사회에선 피해자가 더 고통을 받고 가해자들이 당당한 세상에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반응들도 많이 보였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말씀 주셨듯이 공정과 정의 문제와 이게 맞물리는 건데 특히나 이 사연이 알려지면서 직장인들이 많이 공감을 하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네. 위에다가 아무리 말해도 달라지는 게 없었다, 이런 반응도 있고 또 힘들게 했던 직장 상사랑 비슷한 유형 같아서 특히나 더 이입이 됐다. 직장 내 괴롭힘을 잡는다는데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다. 한마디로 제대로 된 처벌로 좋은 선례를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반응, 그리고 본인이 당했던 피해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일 같지 않다는 그런 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죠. 이제 사회에 진출하고 회사 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직장 내 괴롭힘, 여기에 대해서도 두려움이 큽니다. 이것도 좀 빨리 바로 잡아야 되는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법 개정이나 혹은 후속 조치가 제대로 돼야 된다.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더 계속해서 공론화해야 된다. 이를 계기로 다른 회사들도 들여다봐야 된다. 이런 반응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어떤 이야기 만나볼까요? 최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부자 증세를 하기로 했습니다. 부자 증세하기로 했어요. 10년간 4천조 원 더 걷기로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국내 언론 보도 행태에 대한 좀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었는데요. 네. 인터넷 반응을 보면은 이걸 두고 좌파라고 하는 언론이 없다. 이제부터 부자 증세한다고 좌파라고 누가 하면 미국 바이든 대통령을 말하면 되는 거 아니냐. 예. 미국 부자들은 심지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고 애쓰고 설령 그게 수동적이라고 할지라도 앞장서서 이제 세금을 높여야 된다는 목소리들이 많지 않냐. 그런데 이런 상황에 미국 기업이 다 죽는다는 그런 기사는 왜 없냐. 이런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재밌네요. 예, 그래서 대한민국도 좀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심지어 저렇게 해도 공산주의 소리 듣지도 않는다. 이런. 그래서 되게 부럽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에 이런 말을 했다면 진즉 탄핵당했을 것 같다.
이런 댓글까지 좀 많이 보였습니다. 공산주의자 될 거라고 막 댓글 달았더라고요. 예. 자, 우리나라도 비슷한 그 세금을 올린다 그런 얘기가 몇 번 나왔어요. 그때 인터넷 여론은 어땠습니까? 예, 실제로 2021년 3월 14일 기사 하나만 가져와 봤는데요. 네. 당시에 이제 고소득 직장인 유리지갑 또 털리나 민주당 핀셋 증세 카드 꺼냈다 이런 게 이 기사 제목이었는데 네. 당시 이 반응을 보면 공산주의 사상에 딱 맞는 정권이다. 뭐 기업에서 계속 돈을 뜯어가고 국민들한테도 더 뜯겠지. 그러면서 이제 정부와 여당에 대한 어떤 비판과 비난의 목소리들이 이어졌고 또 세금을 걷는데 혈안이 올랐다. 뭐 국민 호주머니를 털 국리를 한다. 이런 반응들이 대다수였습니다. 비난 여론이 엄청났거든요, 그때. 예, 맞습니다. 조금 세금 얘기만 나오면 부자 그 세금 폭탄 부자 세금 이렇게만 나오면 세금 얘기만 나오면 아무튼 댓글창이 난리가 납니다. 예. 참 그런데 미국에서는 백만장자들이 막 자기는 부자 증세해야 된다. 우리가 더 내야 된다. 이렇게 부자세 신설하라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예, 최근에 안 그래도 미국의 백만장자들이 그 세계 최고 부자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회장 집 앞에서 부자 증세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인 바도 있는데 상위 1%를 대상으로 하는 부자 증세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는 겁니다. 네? 근데 당시에 이거에 대해서 댓글 반응이 좀 흥미로웠는데요. 우리나라는 저렇게 상위 1% 종부세 낸다고 난리인데 저기는 차원이 다른 것 같다. 돈뿐만이 아니라 마음까지 부자다. 한국은 서민들이 이재용 부회장 걱정해서 안 된다. 한국에서 일하면 공산당 소리 듣는다. 이런 반응이 좀 대비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청년들의 반응도 조금 달랐죠? 네, 우리나라였으면 바이든 좌파다에다가 또 이제 공조 왕자 걱정하는 여론이 형성됐을 거다 하면서 어쨌든 이게 맞는 방향 아니냐.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는 것은 그리고 그게 왜 정의인지는 이미 구구절절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온 거 아니냐. 이런 반응들이 있었고요. 네. 언론에 대한 비판이 아무래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치우쳐서 그들의 편을 드는 것 같다. 이런 반응들이 대다수였습니다. 네. 언론에 대해서 청년들이 또 잘 보고 있군요. 네. 자, 다음으로는 군대 문제, 예. 군대 급식 문제 이 부분에 대한 또 청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최근에 그 국방부가 부실급식 사태 후속 조치로 몇 가지 이런 제안을 한 바가 있는데요. 네.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인터넷 여론 반응은 좀 많이 비판적인 반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육군 참모총장이랑 이등병이랑 같은 반찬을 같은 음식을 먹는다면 이건 쉽게 해결될 문제 아니냐. 한마디로 다른 음식을 먹고 다르게 대접하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 같다는 반응이 많았고요. 예. 또 국방부에서 한 끼 예산이라고 측정한 단가에서 나올 법한 밥이 아닌 것 같다. 그런 반응도 있었고 또 리베이트에 대해서 제대로 파헤쳐봐야 되는 거 아니냐. 특히 그리고 코로나 시기에 조리병들이 너무 힘들어 보인다. 이런 반응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 일식 4찬 편성에서 탈피해서 특식 메뉴, 브런치, 간편, 뷔페식 등을 검토하겠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이거를 취사병들이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것이냐.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반찬이 이런 것들이 다 조리병 때문으로 몰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반응도 있었는데요. 결국에는 그래서 장교식당과 사병식당을 구분하면 안 된다. 합쳐라. 이런 반응들도 굉장히 많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관심사잖아요. 그리고 군대를 갔다 오거나 군대를 가야 될 사람이니까 또 많은 아이디어 차원의 댓글이 많이 달렸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일단 부실급식에 대해서 또 각종 경험담들이 일단 굉장히 많이 보였는데요. 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은 선임병들은 다 일을 안 하고 보통 막내들만 계속해서 조리를 하고 그렇게 이제 또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막내가 오면 막내가 일을 다 떠안는다. 그 현실적인 구조적인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부분을 개선해야 된다. 이런 반응도 있었고 또 어떤 지금 코로나 시기에 특히 조리병들의 고생하는 거에 대해서 좀 알아줘야 된다. 이런 반응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커뮤니티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그 남성들이 자주 가는 커뮤니티에서는 군대는 변하지 않는 것 같다 하면서 어떤 군대 경험담들이 많이 올라왔고 또 닉네임 취사병이라고 해서 글을 올린 사람은 제대하고 그쪽은 쳐다도 안 본다. 오죽하면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심지어 교도소보다 못한 것 같다. 군인에 그래요? 대한 대접이 그만큼 좀 많이 부족하다. 이건 잘못됐어요. 네, 그래서 사회 전반적으로 인식이 바뀔 필요가 있다. 군인에 대해서 좀 예우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반응이 많았고요. 네. 또 군대는 그러다 보니까 안 갈 수 있으면 안 가는 게 제일 낫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취사병들과 군인들의 어떤 힘들고 또 특히 청춘 시기에 그런 고생하는 부분에 대해선 안타깝다는 반응도 많이 있었습니다. 국방비를 좀 적재적소에 잘 써야 되는데 구멍이나 많아요. 어디는 그렇게 무기에는 그렇게 막 쓰고 비싸게 사고
아유, 밥 먹이는 걸 이렇게 아껴서야 참. 보수 커뮤니티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는데, 한 의견은 국회의원들이 군부대를 방문하는 것보다 청문회 열어서 주기적으로 국방부 장관이나 참모나 사단장 같은 사람들 불러와서 검증하면 좋아질 것 같다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로 결국엔 군인들을 생각하면 안 가는 게 맞지 않냐, 혹은 진짜 돕고 싶다면 본인들의 어떤 권위를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뭐 취사병으로 인해 인건비가 안 나가고 건물 임대료도 안 나가고 또 이익을 목적으로 만드는 음식도 아니고 또 대량 주문으로 가격이 싼데 그 중간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또 돈이 어디로 새 나가는 게 혹시 있진 않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파헤쳐 봐야 된다. 뭐 국방 비리만 없어도 병사들 그러니까 한 끼를 뷔페 못지않게 먹을 수 있다. 이런 반응도 많이 있었습니다. 박선봉님께서 해군 가라 밥 잘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2828님께서 저 예전에 군 생활할 때요, 간부 식당의 메뉴로 인삼말랭이라는 반찬, 저는 듣도 보지도 못한 그런 반찬도 나오더라고요. 사병들 쫄쫄 굶기고 간부들만 맛있는 거 먹는 그런 국방부는 각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 자체가 국방부가 잘못된 겁니다. 반성해야 됩니다. 이성권님, 10원을 더 내더라도 있는 기득권에겐 불만이 있는 건 당연할 겁니다. 그러나 증세하는데 일반 국민은 대상에서 대부분 제외되는데요. 왜 우리가 그들의 장기 말처럼 싸워주고 분노하고 있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얘기하는데 언론이 막 불을 지르거든요. 불안에 막 불을 지르고 얘기를 하는데 뭐 제목만 보고 정확하게 모르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반응하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얀센 백신 사전 예약 받았는데 하루 만에, 하루도 아니죠, 불과 몇 시간 만에 다 완판입니다. 완판인데 얀센에 대해서 청년들 반응이 굉장히 뜨겁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것도 뭐 제 주위 그냥 이야기지만 백신을 안 맞겠다고 얘기하던 지인들도 네. 이거 막 연락이 오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빠른이다 보니까 네. 못 받게 돼서 되게 아쉽습니다. 그런데 백신 접종 청년들 차례가 오면 빨리 맞고 싶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이제?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녀 백신 그 얘기 나오고서부터는 네. 그 전까지는 백신 좀 안 맞겠다고 얘기하던 사람들도 네. 주위 보니까 다 맞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백신 불안하다, 앞으로 문제 있다, 수급 문제 있다, 이런 거 조금 다 이제 사라지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김종민님께서 98군번입니다. 우리 때 전쟁에 실패한 장교는 용서해도 배식에 실패한 장교는 강등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요. 그렇게 또 회사에서도 그런 얘기 있어요. 네. 그 업무에 실패한 회사원은 살아남지만 의전에 실패한 회사원은 뭐 죽음뿐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청년층의 뜨거운 백신에 대한 관심, 네, 놀랍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요즘 뭐 군인들이 핸드폰을 쓰게 되면 뭐 당나라 군대 된다,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한 정치인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런 SNS를 통해서 사회 문제가 하나씩 바로 잡혀가는 것 같아서 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더 적극적으로 청년들이 목소리 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거 찬성하는 편입니다. 요즘 뭐하니 유튜버 황희두 씨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고 지친 자들이여 여기로 오라. 이곳은 주기자의 시사 맛집 주토피아 주진우 라이브. I messed up tonight. I lost another fight. 느낌 가는 대로 그냥 고른 뉴스 여의도 주필. 창작할 땐 아이와 같아요. 106세에도 열정 쏟아내는 현역 무용수.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시드니에 돌아온 후로 엄청 바빴어요. 무용작품 3개 공연했고요. 대형 무용축제 2곳에 참여했고 영화도 찍었고요. 작은 공연도 여러 개 했고요. 책도 3권이나 썼죠. 호주 무용수 아일린 크레이머의 얘기입니다. 시드니에 돌아왔을 때 그의 나이는 99살이었습니다. 올해 106세인데 아직도 그는 현역 무용수입니다. 이렇게 고령인데 춤출 수 있는 에너지 원천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늙었다, 나이, 이런 단어 자체를 아예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저는 늙지 않았습니다. 그저
세상에 조금 오래 있었을 뿐이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뭔가 창작할 때는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돌변한다고 합니다. 크레이머 씨는요, 호주 시드니에서 태어나서 인도, 프랑스, 파리, 뉴욕에서 이렇게 정착했다가 99세에 돌아와서 아직도 현역으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열정에 감탄하고요. 존경을 보냅니다. 와, 1928님께서 106세라고요? 엄살 떨고 살면 안 되겠어. 열심히 살아야겠습니다. 그러면 100살짜리도 이 크레이머 할머니가 얘기할 거냐. 나이도 어린 게 뭐하고 있어, 누워있어 얘기할 것 같습니다. 정류장 아닌 곳 승객 탑승시킨 버스, 추위 배려라도 과징금 부과. 뉴스원 기사입니다. 부산의 버스 기사님께서 지난해 1월 추운 겨울밤이었습니다. 저녁 8시쯤이었는데 바닷가를 이렇게 운행하고 있다가 정류장을 출발해서 한 50m 지났어요. 정류장에서. 그런데 어떤 승객이 달려오면서 손을 흔들면서 태워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배차 간격이 30분인데 춥고 어두운 날씨에 버스를 기다려야 되니까 이 승객을 배려해서 세우고 태웠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신고를 했어요. 부산광역시는 이 버스 회사에 과징금 부과했습니다. 10만 원 이렇게. 근데 아이고 불편했다,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해서 재판을 이렇게 신청했는데요. 재판부에서 다른 승객의 불편을 초래했고 정류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탑승시키는 행위가 허용되면 이를 악용해서 단속 규정이 유명무실해질 것 같다, 그러면서 과징금 부과는 적법하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데 저는 그걸 또 10만 원 또 법은 또 지켜야 되겠고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한강 사건 해외에선 타살 가능성, 허무맹랑 오보. 미디어오늘 기사입니다. 파이낸스 투데이라는 언론사가 있습니다. 지난 30일에 해외에서 보는 한강 사건 타살이 무게다, 이렇게 타살의 무게를 두고 있다는 기사를 냈습니다. 기사 내용으로 들어가 볼까요? 캐나다 왕립범죄청 수사분석관 왓슨 아밀리아는 이렇게 얘기했다. 마피아 조직을 척결하는 데 결정적인 공로를 세웠던 법의학자 모리 칼리오페 교수는 어떻게 얘기했다. 그러면서 기사에 미국 FBI 국장 가세아 조슈는 얘기하면서, 그리고 프랑스 그랑제골의 교수 앙주 카트리나는, 이러면서 외국의 석학들 이름이 줄줄줄줄 나옵니다. 줄줄줄 나와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요, 기사에 등장하는 전문가들 모두 그냥 그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인물이었고 가상의 캐릭터들이었어요. 한 커뮤니티에서 누가 지어낸 글인데요, 지어낸 글을 파이낸스 투데이라는 사람들이 그냥 갖다가 자기네들이 기사로 써서 낸 거예요. 기사로. 이 파이낸스 투데이 작년에 4월에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때 민주당은 친중 헛발질했다, 그러면서 기사를 썼다가 중징계를 받기도 했어요. 지난 총선의 전후에는요, 부정 투표 음모론을 계속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언론이 제일 문제 같습니다. 언론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언론사 문 닫잖아요. 그러면 이름 바꿔서 다른 언론사로 나와요. 언론에 대한 본질적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언론은 무엇일까? 우리 사회의 언론의 역할은 무엇일까? 코로나19 등교 중단에 엄마만 정신건강 악화, 아빠는 영향없어. SBS 기사인데요, 영국의 에식스대, 서리대, 버밍엄대 연구진들이 4살부터 12살 사이에 자녀를 둔 부모 1,500명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변화를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자녀들이 등교 중단해서 학교를 안 가고 집에만 있으니까 엄마들의 정신 건강이 엄청 악화됐대요. 우울증, 불면증 계속 시달렸고요. 등교가 재개되자 엄마들의 정신건강이 조금 나아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이에 아빠들의 정신건강은 어땠을까요? 전혀 자녀 등교 여부와 관련이 없었다,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이렇게 합니다.
아이한테, 엄마한테 아빠들이 조금 더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됩니다. 이 기사를 보고 어떤 분들은 뭐 이혼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 양심에 털난 사람들이고요. 아빠가 조금 더 잘해야 됩니다. 네. 네. 마침내 40년 강정마을 이젠 상생 뜨겁게 손잡았다.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제주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동네, 그래서 제1강정이라고 불리던 작은 어촌마을이 있었습니다. 근데 2007년에 국방부가 해군 기지를 건설한다고 한 이후로부터는 매일매일 전쟁이었어요. 매일 싸움이 그치지 않고요. 어려웠어요. 한쪽에서는 뭐라도 세워야 소득이 는다고 하고, 한쪽에서는 평화의 섬 제주를 절대 포기할 수 없다면서 14년을 싸웠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먼저 화해의 손을 건넸습니다. 도화의회에서 이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 그 벌어진 과오를 사과하고요,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마을회에서도 사과를 받아들이고요, 아픈 역사는 다음 세대도 반드시 기억해야 하지만 뿌리 깊은 갈등과 반목, 후손한테 물려줄 수 없다고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드디어 평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상생이 이제 한 걸음 뗍니다. 잘 됐습니다. 네, 잘 되기를 좀 기도해 봅니다. 이용래님께서 정류장 외 승차 정답, 사람이 먼저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여러분의 또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장필순의 소랑 들으면서 주진우 라이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 어제와 내일